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 어저께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예. 아침에 또 나오는 바람에 밤에 잠깐 보기는 봤죠. 아니, 지금 에이펙 현장에서 어제도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어제 밤에 에이펙 현장 있다가 청도 예. 빈소에 갔다가 아, 잠깐 오셨군요. 예, 밤 12시 넘어서 집에 왔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경주 간 거죠. 지금 저희가 두 분과 걷고 있는 곳이 사촌 가로 숲이라는 곳입니다. 숲이 참 좋죠? 네. 지난 3월 산불 때 이곳은 피해를 좀 비켜간 것 같아요. 사실 탔을 줄 알았어요. 예. 의성 산불 이틀째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51대와 인력 3,700여 명, 장비 45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후까지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인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요 아래에도 탔고, 예. 우리 여기 들로 따라 올라왔거든요. 네. 이쪽 바로 저쪽에 산비탈도 다 탔고, 네. 저 건너편에 강도 다 탔고, 그리고 저 뒤도 다 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탔겠거니 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 특별법도 발의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런 불이 처음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소위 우리나라의 재난분류 체계로 보면 사회재난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사회재난은 원래 법 체계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그 시스템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예. 주로 불이 났을 때 주택 위주로 지원이 나가죠. 보상이 네, 아니고. 네. 뭐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는 굉장히 큰데 그것이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원상 복구 쟁취하자! 지역민들은 현재 지급되는 재난보상금은 막대한 피해 수습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파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 보상금 한도를 최대 9,600만 원까지 늘렸지만 실제 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뭐 일부 탄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소실된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역을 복구할 것인가에 좀 관심을 두고서 그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은 네. 그 사람들이 막 끌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에서 특이한 현상은 예. 산불이 나니까 공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노인들 대피예요. 예. 그랬죠. 마을에 계신 노인들을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 예. 이게 가장 시급한 업무였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의 특징인 거죠. 네. 끌 사람은 없고 대피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엄청나게 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변화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저는 이게 매우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서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 옆에 좀 좋은 곳에 장소를 섭외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 볼까요? 네, 네. 어릴 적 그 동산 꽃과 나무와 바람 하늘 아래 같이 살았던 어여쁜 친구를 같이 살아가자 같이 안고 살자 아름다운 세상. 제가 왜 보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희소성으로 따지면 임미애 의원님은 대구 경북의 보물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중에 유일한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맞지요? 예. 네. 국회에 입성하신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일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요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예. 예, 저한테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고 지난 1년 동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상임위가 이제 농해수이다 보니까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최근에 통과된 농업민생 그 사법도 발의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양곡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5법이 어제 국회로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민들이 염원해온 국가책임 농정이 마침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제동장치가 마련됐고 한우 산업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민주당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식탁 안전을 함께 지키는 농정 대전환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농촌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빌려 쓰는 인력이 아니고 어쩌면 이 농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존재가 저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정비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러니 상시적으로 불법 체류의 상태에서 그 논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국내에 들어오기까 전에는 그 현지에서 여러 브로커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동력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한변협하고도 오랫동안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처리가 됐어요. 출입국관리법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 두 개가 동시에 통과돼서 이것의 시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농촌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우리 김영권 의원님은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후배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기대했던 것. 표정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 그런 않아요? 것 같은데요. 네, 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요. 네. 콕 집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들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경북이라는 이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게 어쩌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예. 뭐냐고 하면 일단 말이 쉽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임미애 의원은 뭐 설명을 하면 쉽게 다가오잖아요. 금방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네. 그게 아무래도 농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가 보니까 예. 그 어른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가장 쉽고 간명하게 설명하는 법을 계속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예. 어른들한테 뭘 설명을 해야 하는데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고 쉽게 설명하는 게 그게 몸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장점이 국회에 가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보완할 점은 보완할 점은 제가 늘 얘기를 하죠. 다음은 없다. 네, 네, 네. 다음 없다. 다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왜 얘기지. 이러세요? 네. 사실상 없거든요. 네. 다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내가 그 얘기를 잔소리처럼 하죠. 네. 다음은 없다라는 이 말이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에 나한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씁쓸한 거죠. 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문득문득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늘 선거가 다가오면 아니 민주당 너희들이 한번 잘해봐라. 좀 좋은 사람 내려보내봐라.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은 바뀌지 않지 않느냐. 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둘 다 맞죠. 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그리고 충분히 수긍할 만큼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치는 평소에는 정책으로 유권자를 상대를 하지만 선거 때는 준비된 인물로서 유권자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행위잖아요. 예. 정당의 정치의 기능은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평소에는 정책으로 하지만 선거에는 인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선거에 인물의 준비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미흡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동시에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 또한 마땅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결국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뽑은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압박을 가할 때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정치인은 선거 치료가 돼야 돼요. 예. 선거 치료. 네. 평소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거 치료를 할 능력이 없거나 안 된 의사가 없으면 네.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대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변화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급한 일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그 정치인들이 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바란다면 선거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 말을 여쭈냐면 어느 방송에선가 이 서울 수도권 중진들에게 험지로 내려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이재명 당대표의 경북 출마를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당에 이제 중진 의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를 그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안동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저희 경북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당대표를 그렇게 버리듯이 험지에다 갖다가 넣는 것이 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카드로서는 정말 최악의 수다. 그거는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 저희가 좀 놀랍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 전 사실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 지금 우리 TK 출신의 민주당의 중앙 정치인들 3선, 4선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바뀌었을 때 이미 수도권은 더 이상 세를 확장하기 어려울 만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남을 제대로 공략을 하고 기반을 다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럼 당연히 누가 가야 되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3선, 4선들을 한 중진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거는 꼭 본인이 가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네. 다음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양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고. 그럼 맨날 우리는 맨날 여기서 선거하고 떨어지는 우리는 의원님 더 이상 우울한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제가 당황하셨군요. 민주당을 보면 참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의원님은 이제 원내시잖아요. 네. 정말 민주당이 TK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아, 쟤들은 어떻게 해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계속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이런 마인드인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네.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걸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거죠. 네. 예. 네. 제가 서울 가서 느꼈던 거는 대구 경북에 관심이 없구나. 대구 경북의 어떤 사안도 여의도에서는 이게 주제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정작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는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던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이 대구 경북의 문제를 나와서 여의도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다 같은 당인데 그걸 굳이 여의도에 와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두 다 치이는 게 대구 경북인 거죠. 네. 제가 가서 대구 경북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물 문제도 이야기하고 공항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제서야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위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네. 그것이 어쩌면 일종의 관념, 그 관성에 박혀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는 거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든가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집중한다든가 이거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 저희가 경주에서 네. 에이펙 성공 유치를 기원하는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 발전 특위를 우리 사무총장께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임미애 의원 등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이 또 경북도민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 확보가 아직은 미약하다. 그럼 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우리 대구 경북에 돈이 많이 오구나. 이게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대구 경북을 계속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안동의 아들이라고 네. 이 경북 사람들한테 지지를 호소했던 정부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 오전 고향인 안동을 찾아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 대구를 방문한 이 후보는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좌파 우파를 따지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기회를 주시면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종의 영남 발전 특위, 네. 지난번에 TK 발전 특위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보자. 예. 예, 그런 논의가 있었기는 해요. 예. 아까 그 중앙당의 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성을 타파하려면 또 우리 유일한 보물 같은 임미애 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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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해왔는지를 제가 잘 알잖아요. 예.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민주당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은퇴한 사람 빼고는 현역 정치인 중에 제가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초의원부터 차곡차곡 지금 밟아서. 없어요. 예. 예.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첫 선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TK 전략이 있습니까? 이제 준비해야죠.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TK 특위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선거 때는 사람으로 네. 예, 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정당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자, 얼마 전에 이 방송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냐면 농사 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농사 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동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무래도 상임위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양곡법과 농안법에도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법안이 결국 농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정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봐요. 네. 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많이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집에까지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기도 하지요. 네, 네, 네. 네. 지금의 법이 어떤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시행이 되면 이 법은 또 하나의 농업의 도약을 하는 데에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올리셨습니까? 이 제도 하기 전에요. 네. 법은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을 이제 여러 곳에 보내기도 했는데 네.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것. 네네. 규모화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생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 한마지기에서 쌀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열마지기에서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기계도 그렇고 네네. 뭐 농약도 그렇고 뭐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다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규모화가 필요한 거고요. 이 규모화라는 과정을 그것이 농안법이든 양곡관리법이든 재해대책법이든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직불금도 실경작자가 수령하지 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 주인이 이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유령농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다들 현장에서 알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고질적인데 해소되지 못하는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희가 지금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먼저 농경연은 정부와 농업경영체 간의 권리와 책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경영체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경연은 현행 임의등록제를 의무등록제로 전환해 농업경영체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입과 매출이 확인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옮기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양곡관리법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저희는 농림부든 대통령실이든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의원님께서는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이제 규모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농업도 규모화되어야 한다. 네. 규모화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농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라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대기업이 들어오라는 얘기와 농업의 농가 단위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네덜란드 농업이 우리는 평균이 1.5헥타르인데 네덜란드는 다 30헥타르 이상 규모를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네. 거긴 대기업이 들어가 있느냐? 아닙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성장해서 규모를 키우고 생산량도 늘리고 소득도 높이고 훨씬 더 여유를 갖는 그것을 경쟁력이라고 보는 건데 그걸 대기업한테 농업을 넘겨주느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덜란드도 그러한 농업인들이 규모화를 하면서 그래도 작으니까 그 농가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뭉쳐서 큰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5헥타르라는 소농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적고 생산량은 적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격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래서 농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에 들어가고 거의 모든 정책이 가격 지지 정책으로 수렴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많은 농민 숫자는 소농으로 놔두고 지원을 해줘봐야 조금씩 지원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부자도 안 되고 가격을 지지해주니까
소비자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 예.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에 비교해서 농업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농업도 규모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규모화가 가능한 이유가 옛날에는 소농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소농 구조를 규모화 시켜낸다라는 게 어려웠어요. 종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농업 종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고령화되어서 예. 이분들이 이제 농업에서 이제는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 연령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에 맞춰서 은퇴할 농민들이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은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정책이 그렇게 맞춰가면은 예. 훨씬 더 그 나머지 농가들의 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 농업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조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 은퇴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강화하는 거. 예.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해외는 다 해요. 아, 다 합니까? 네. 농업인 연금,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농업인까지 연금을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국민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인 연금은 예. 저희 지금 연금을 들어요. 예. 우리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예, 일종의. 그러니까 국가가 반, 네. 개인이 반 해서 예. 내요. 근데 이게 아주 최소 단위로 내요. 예. 제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냥 농사만 지었을 때는 처음에는 35,000원인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35,000원 내면 정부가 35,000원에서 7만 원인 거죠. 예. 그거를 여성이 낼 수 있는 그 시기부터 제가 쭉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연금 만기일이 돼서 탔을 때. 그런데 이 4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이 70세, 80세가 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농민이라는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농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어요. 일단 의료보험료 문제도 그렇고 뭐 또 조합원 문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혜택도 있고.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그러니까 의무 가입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책정을 하는 거죠. 내가 농업에서 은퇴할 때 나는 한 1억 5천 정도의 그 은퇴,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고 싶어라고 책정을 하면 해당되는 기간 동안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소상공인들이 들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넣고 일정한 액수를 지금 노란공제 시스템도 지방정부가 매칭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지역에서 보면 농민수당 그래가지고 도에서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일부 내고 지자체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얹어주고 그렇게 해서 쭉 그 일정한 기간을 붙게 되면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그 퇴직연금을 받게 수령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독일은요, 농업인 연금이 들어 있어야 그 사람이 농민이에요. 농민의 법적 자격을 분류를 할 때 농업인 연금이 들어 있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불러요. 일본은 우리가 하는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이 있고 선택형으로 이중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일본 방식.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연금 도입도 너무 늦었고 특히 농업인 연금은 매우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여성은 가입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은퇴를 했어야 할 고령의 여성 같은 분들은 연금 자체가 없어요.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몇십 년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더 짓고 싶겠어요? 몸은 아프지. 그런데도
손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땅에 노예처럼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것을 국가가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땅은 증식이 안 되잖아요. 예. 자본은 증식되지만 땅은 증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땅을 규모화시킨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규모화를 시켜 나갔을 때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래의 우리 농업의 농업인 숫자를 어느 정도로 상정을 하느냐, 한 30만 정도로 상정을 해요. 지금은 얼마? 지금 농업인은 200만이라 그러고요. 170만. 예. 예. 예, 농가 숫자는 100만 밑에 있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실농업인은 저는 이미 35만에서 50만 정도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85세에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땅에 묶여 있는 그 어르신을 농민이라고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목표치까지 그렇게 괴리가 없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이미 현장의 농민들은 실농민들 별로 없어요. 네네네. 지금 두 분은 좀 당론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는 당론하고 다르다고 해서 집단 인치를 가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 저는 제 의견 얘기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네. 양곡관리법과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농안법 요게 저희가 법은 통과됐지만 이게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이 1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의견을 보내지요. 예,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진짜 농부와 실제 땅 주인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내야 된다.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네. 지금부터 이제 두 분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들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역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공부를 하러 서울에 가기는 했지만 내가 꼭 평생 서울에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선비들 보면 사실 다 지역에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대구 경북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은 세상이 올 텐데. 근데 마침 보니까 내 고향이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든지 한번 해보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정치일 것이라는 생각은 한참 동안 없었어요. 한참 동안 없었는데 괜히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괜히 바람 들여가지고 그때 그 돼지 선거인 명부 모으고 희망돼지 모으기 하고 뭐 그러다가 정당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20년 동안 5번 나가셔가지고 5번 다 떨어지셨죠? 하여튼 뭐 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의원님은 반대로 또 선거 나가는 족족 또 당선이 되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게 아니고. 물론이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제도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 첫 번째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과반수 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연합과 함께 손잡고 내각의 구성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됐고
처음으로 정당 공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희 선거구에 3인 선거구가 되니까 3등만 해도 당선이 된다라는 것이 네, 있어 네, 네. 가능성이 더 넓어진 거고. 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홀수 번호는 여성이 등록해서 50%의 여성 정치인들이 그 법적으로 아하, 출마가 그렇군요. 보장이 네, 네, 되어져 네,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이 그 시작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임미애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 개혁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하, 네, 네.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하고 그때 기초의원에 도전해서 당선이 된 건데 예, 예. 2006년에 기초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로 도입된 거예요. 아, 그랬군요. 아, 네, 네. 2006년도에 중대선거구제로 3등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면 그 다음 1등도 불가능했을 거고 죄가 없는 거죠. 네. 도의원도 안 됐을 거고. 네, 네. 의원님은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네. 계시잖아요.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방행정 권력은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부패의 악취를 풍기며 지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무투표 당선율이 매우 높은 지역부터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의회는 자꾸 2인 선거구로 쪼개지고 있는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는 소선거구제, 다시 말하면 한 명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역에 민주당 정치인이 많이 발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그게 지금 내년 당장 지방선거에도 조금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적용하라고 지금 계속 떠드는 중인 거죠. 네, 네. 얼마 전에 토론회도 개최하셨죠? 네, 분위기가 토론회도 좀 하고 어땠습니까? 예.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늘어나요. 네.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선거제도의 개혁에 큰 관심이 없고 예. 그리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의 선거제도 방식이 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구 경북의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는 일찍부터 그게 드러났던 거고 예. 나아가서 광역의회 구성하는 방식 이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거든요. 네, 1등만 네, 되니까 네, 네. 점점점 무투표 당선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13일 동안 진행된 본선에서는 좀채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이 필요 없는 무투표 당선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중구 류규하 청장과 달서구 이태훈 청장, 경북 예천 김학동 군수가 무투표 당선됐는데 전국 무투표 당선 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광역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원 29명 중 20명이, 경북도의원 55명 중 1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에 대구시의회의 무투표 당선율은 69%예요. 네, 네. 놀랍잖아요. 근 그렇습니다. 70%에 이르는 그건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전국에 선거한다 해도 이 지역은 선거가 없는 거예요. 예. 경북에도 8개 군이 네. 단 한 번도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선거제도가 20년이 넘게 지내왔는데 아무도 이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 장점은 고쳐야 되는 살리고 거죠. 예. 네. 단점은 극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기초의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 그나마 시군 단위의 의회에 틈새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걸 더 살리고 광역에도 그것을 확장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상북도의 도의원이 60명인데 61명. 61명. 그게 제가 알기에 58명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이게 뭔 의회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다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담회라는 게 회의록이 안 남는 거예요. 권한은 주고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예요.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유권자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지 않으니까.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예산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위임은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가 위임한 의사에 맞게 쓰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정치 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욕한다고 세상 안 바뀌거든요. 중앙정치에 대한 비난과 거기에 쏟는 관심은 어느 정도 좀 거두고 내 지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보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하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의 그 TK 정당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한다. 동의해요, 그분들. 그럼 TK 정당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거제도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근데 상당 부분 동의해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몇 분 계셔서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1년이 지났는데 이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쓰이시길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민주당 정치의 효능감 내지는 민주당 정치의 발음 그리고 이 정치가 늘 국민들 속에 있을 때 정치가 정치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좀 활용해요. 어떻게요? 찾아와요. 혹시 지역구 의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얘기했고 그런데 답이 없고 그래서 계속 연락했더니 이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갈 곳이 민주당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와요. 그럴 때는 또 저희는 미친 듯이 열심히 또 일을 하잖아요. 이게 민주당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이 2년 연속 되었고 이번에 소위의 위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논의하는 위원이 된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위원이 된 거고 그러면 지역의 22개 시군과 대구도 저를 쓰려고 하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국민의힘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여당의 의원한테 와서 우리 지역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설마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안 와요. 제가 13개 지역위원장들을 통해서 각 시군과 협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협의를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역만 해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뽑은 단체장과 의원들은 민주당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몇 달 뒤면 지방선거거든요. 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공천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알까? 내가 뽑은 정치인은 적어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예. 발로 뛰면서 예산 확보하고 설득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그들의 움직임은 네. 유권자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고발합니다, 요거를. 예. 의원님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근데 예상을 해보면요. 지역에서 이제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도에서도 예산 협조를 같이 하자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성심성의껏 협조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지역에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민주당하고 이거 해가지고 만든 예산에 대한 얘기를 급할 때 찾아오는 경우는 있어도 예. 그거를 돌아가서 민주당과 같이 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네. 그런 얘기하면 왕따 되는가 봐요.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은 민주당 정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정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그 지역의 정치인들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고발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예. 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찍었건 안 찍었건 어쨌든 간 향후 5년 동안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래도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만큼 그렇게 배짱 있는 그리고 무지막지한 정부는 아닙니다. 예. 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니 지명자 신분인데도 환경부 장관은 물 문제 해결하겠다고 쫓아온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예. 우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하는 데에 도구로 써달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역 정치인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이? 네. 네네. 그래도 끝으로 특히 우리 시도민들한테 한 말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살아오면서 느낀 게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투표하던 대로 하는 거. 그 정말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의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늘 있게 마련이고 사람은 오고 가지만 그렇지만 주권자는 스스로 고민하고 책임지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의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여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도와줄게요. 네, 항상 건승하십시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